소설가가 된 기쁨을 절실히 느낄 때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다. 예를 들면 장래 일본 산업 구조를 세련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누군가 질문해도 죄송합니다. 그런 건 난 모릅니다. 한마디로 끝낸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산문집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의 한 구절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정직함이 미덕인 시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인물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왼쪽 팔의 신경과 혈관이 모두 잘렸다고 했다. 전기톱에 잘렸으니 뜯겨져 나간 것이리라. 하지만 그는 놀랍도록 밝았고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환자복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미 그날의 만남은 병문안이 아니라 티타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알록달록 문신으로 채워진 오른팔을 흔들며 말했다. 누나, 조카가 태어나면 여기에 색칠 공부하라고 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불쑥불쑥 눈물이 치밀었다.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보상금이 나온다며 너스레를 떨던 그가 떠올랐다. 온통 색안경으로 둘러쳐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누구보다 젊고 아름다웠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오늘 작가의 방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백민석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전업 작가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뭐 전업 작가라고 해서 하루 종일 글 쓰는 거는 사실상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글을 안 쓰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책 읽어요. 예,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책 읽으면서 보냅니다. 가끔 나가서 산책하고 뭐 운동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은 책 읽고요. 저한테는 책 쓰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글은 안 써도 되지만 책은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글은 안 써도 생각은 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 생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책 같아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도 절필했을 때도 책은 계속 읽었어요. 그 외에는 뭐 약속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뭐 삼청동이나 네. 인사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미술관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림 보러 다니고 아니면은 어쩌다가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작가로 복귀하기 전에는 이제 뭐 미드도 좀 봤는데 네. 다운받아서 미드도 좀 봤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못 보고 그런 것도 어떤 못 거 보고. 보셨나요? 소프라노즈 뭐 이런 거 봤어요. 마피아 나오는 얘기. 예, 그다음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CSI 뭐 이런 것도 CSI요. 보고. 예. 근데 그러면 대기 삼청동이나 인사동 쪽에서 가까운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까지 멀리 가시는 건가요? 사당동에 사는데 네. 그 서울 같은 서울 아니니까 그렇게 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근데 글 쓰시고 안 쓰실 때는 또 책 읽으시고 그러면 하루에 책상 앞이나 뭐 아무튼 뭐 소파에서 읽을 수도 있지만 누워서 읽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뭔가 이 문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네. 하루에 얼마 동안 그렇게 계신 거죠? 그러니까 쓰고 읽고 하는 시간을 합하면 문자랑 같이 사용하라는 예. 한
12시간 되지 않을까요? 12시. 예. 야, 잠은 주무세요. 예. 참 자요. 잠 주무시고 산책하시고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문자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10시간이 되려나? 12시간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근데 10시간이라도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많아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학생 시절에 예. 시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예. 요즘도 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지요? 잘 안 읽어요. 요즘은 그렇군요. 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 손에 잘 안 잡히고 그 젊은 시인 누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 또래 뭐 김소연 씨나 나이덕 선생님 같은 책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는 젊은 시인은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소설은 이제 거의 독자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시는 아직 독자가 남아 있나요? 시 독자는 좀 남아 있어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그냥 요즘은 이제 문학 자체가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단계니까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소설이든 시든 독자가 좀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나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작가님 소설 좋아하는 독자들 중에는 시인들도 많습니다. 작품 곳곳에 묻어나는 이 이미지가 시적이면서도 세련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세련됐다는 말은 정말 마음에 드는 칭찬이네요. 이런 칭찬을 제가 들어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 소설에 시적인 이미지가 있나요? 뭐 그런 걸 시적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글 쓸 때는 아무튼 그 이미지를 가급적이면 선명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제가 고치거든요. 소설 쓸 때 고치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냥 설명은 거의 없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시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마 그건 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처음 습작을 시작한 게 시로 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근데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게 아직도 영향이 좀 남아있다니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시로 습작을 시작하셨다가 결국은 이제 소설을 쓰시게 됐잖아요. 예. 왜 시가 아니라 소설을 택하신 건가요? 그게 20년도 넘은 일이라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술자리에서는 제가 함성호 시인의 시집을 네. 봤더니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미리 다 써놔서 그것 때문에 시 포기하고 소설로 쓰고 썼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 성격이 그 정도로 물러설 사람은 아니고요. 네. 아마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복합적인 이유 그게 뭔지 저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왜 그랬는지. 20년 전에 거를 질문 드린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희 창작촌에서 이제 강의 3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강의인가요? 그냥 소설 창작 강의고요. 네. 첫째 날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 그 강의 끝나고 얼마나 힘들고 허기가 졌는지 허리가 다 휘청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때는 이걸 내가 왜 시작했지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농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냐면 제가 듣고 싶었던 강의를 제가 해요. 제가 듣고 싶었지만 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강의.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강의를 제가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제가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를 제가 독학을 해서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이 첫 강의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소설 창작론 강의 하셨나요? 10년 전에는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인쇄나 원고료만으로도 10년 전에는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작가가 아닌 인간 백민석에게 소설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저한테 작가를 빼면 이제 생활인 백민석이나 독자 백민석이 남는데 생활인이나 독자로서의 저한테는 소설은 그냥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읽는 즐거움인 것 같고 까다로운 뭐 철학이나 뭐 인문학 같은 책 읽다가 며칠 숨을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미드나 영화보다는 저는 소설이 더 즐겁거든요. 읽는 게, 하는 게, 즐기는 게. 특히 그러니까 소설 읽으면서는 이제 귀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귀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소설 읽기가 전통적으로 보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먹히나요? 그 예술 작품이라는 예술 작품을 향유한다는 그런 말이 소설을 읽으면서 요즘도 먹히나요 독자들한테? 제가 모든 독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독서라는 행위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이것을 읽는 것 자체가 예술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깊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나 소재가 있으신지요? 지금 그 장편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종교랑 폭력이에요. 네. 그 지금 쓰고 있는 장편 주제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즘은 그 단편 몇 개 쓰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식상하게 들리거나 너무 고루하거나 너무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쓰면은 식상하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습니다. 제 그 쓰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종교랑 폭력이라고 하면 재미없을 거라고 지레짐작 하시면 안 되는데 재밌게 쓰고 있어요 지금. 대단히 뭐 다이내믹하고 네. 충격적이고 또 역겹기도 하고 또 확 깨기도 하고 아마 제가 쓴 작품 중에 아마 가장 극단적인 소설이 될 것 같아요. 가장 극단적인 책이.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종교와 폭력처럼 끊임없이 가공하고 끊임없이 생산돼도 매력적인 소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만큼 뭐랄까 항구성이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또 여쭙자면 되게 진지한 질문이기도 한데 네. 이 사회에서의 문학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좀 너무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 낭독회 시간에 작년 겨울에 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낭독회를 했었어요. 독자들 앞에서. 네. 그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 그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전반은 그냥 그걸 읽는 사람의 사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낭독회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책이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사유의 과정을 배우겠는가라고 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게 지금도 변함없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책이 아니면 그러니까 양질의 인문학 책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사유를 배울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책보다 더 나은 사유의 스승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화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화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미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미술이나 음악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유를 가리키는 거는. 저는 사유를 책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제 사유가 남한테 드러낼 만큼 그렇게 멋지거나 완벽한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 그 자체를 책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문학 전반에 대한 얘기고 소설에 국한시켜서 말하면 이제 불행히도 그 사유의 스승으로서 역할을 제외한 어떤 가치가 아직 소설에 남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가끔은. 그러니까 여전히 소설은 사유를 가르쳐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무슨 가치가 남아 있는가? 그러니까 소설이 인문학의 한 계열로서 이렇게 가치 말고 또 뭐가 남아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럴듯한 가치가 뭐가 있는지 스승의 사유를 가르쳐준다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나머지 뭐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눠 가지지 않았나요? 소설에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가치를 지금 현대의 다른 장르들이. 네, 저는 뭐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건 뭐 작가와 독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한 명의 훌륭한 작가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독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된 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요. 그때부터 글자를 익히자마자 네. 책을 많이 읽으신 거군요. 네. 저도 이 백민석 작가님과의 이 녹음을 계기를 삼아 저도 반성하고 앞으로 독서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는 사실 자기도 작품을 쓰고 싶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문학 청년들 있죠. 이 문청들도 있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소설가로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조언이란 게 조금 네. 어려운데 그냥 제 생각 그냥 강의 시간에 제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그 수강생들도 다 글을 쓰려고 소설 쓰려고 모인 분들이시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그 몇 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차이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하고도 차이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기성 작가들하고도 차이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 강사인 저죠. 백민석 제 소설과도 차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소설가가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그 차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마 문학 청년들이 네. 습작을 하면서 기성 작가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겠죠. 예, 영향을 받죠.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보다는 네. 그 사람과 달라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더 나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더 나은 세계가 더 구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색깔을 가진 만약 100명의 소설가가 있다면 100명의 색깔을 가진 작품이 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예. 저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인사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녹음 중에 못한 말씀이 있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북스피어라는 출판사에서 그 홍보용으로 만든 머그컵에 쓰여 있는 문구인데요. 네. 아, 사람들아 책 좀 사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머그컵에.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컵을 다 만들어서 사은품으로 보내줄까, 책을 사는 독자들한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네. 머그컵에다가 아, 사람들아 책 좀 사라 이렇게 써서 올리는 게. 그래서 그걸 또 트위터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네. 좀 지금 말하고 나니까 여전히 좀 씁쓸한데 이거 꼭 캠페인을 이렇게 해야 책을 사는 시대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그 팟캐스트 라디오가 지금 요즘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 책은 안 읽고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는 대리만족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또 읽은 것처럼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들은 얘기로. 네.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독서일기라는 그런 그 책들이 유행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책은 정작 안 읽고 그냥 읽은 척하는 그런 거죠. 대리만족감, 대리체험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씁쓸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런 게 유행을 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책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누가 뭐 이렇게 만들었나 이 시대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제 마지막 인사는 역시 똑같습니다. 아, 사람들아 책 좀 사라 이거예요. 네.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제 2차적인 결과물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것의 원류가 되는 1차적인 결과물, 즉 독서를 하자는 얘기인 거죠. 네. 아무튼 2부에 걸쳐서 진행된 작가의 방 백민석 편은 여기서 끝나지만 백민석 작가의 행보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백민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화생태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시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이번 주 역시 흥미로운 직업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벽에 그리는 예술, 그래피티 아티스트 나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나님이 직접 작성한 프로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간략한 프로필입니다. 그렇죠. 24시간 취미 생활자, 뷰티풀 루저. 자신을 24시간 취미 생활자이자 뷰티풀 루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저는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저 취미 생활자일 뿐.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간히. 구체적으로는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특별히 뭐 아티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간간히 누가 알바자리 났다고 불러주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도 불리잖아요. 예. 그걸로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네. 그래피티 아티스트로서 생활에 대해 잠깐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밤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낮엔 자고요. 밤에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뭐 라면 먹는 거? 라면 좋아하니까. 그리고 집에서 밥해 먹는 거? 그리고 또 배고프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자기 전에 꼭 먹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가 그래피티 아티스트로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밖에 나가서 그림 그려요.
어떤 그림 그리시는 건가요? 나나는 진짜야 이런 거 길에다가.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름이 나나잖아요. 네. 이 이름이 특이한데 네. 어떻게 짓게 된 이름인가요? 그 어릴 적에요. 그 혹시 나나라는 만화책 있거든요. 되게 두꺼운 거. 그 매달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월간지요? 월간지라 그러나? 네. 영챔프 같은 건데 여자 버전인데 그걸 내가 제일 처음 나온 책은 뭐라 그래요? 창간호죠? 창간호부터 제일 끝에 있는 건 절판호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감호라 그러나? 아니죠. 마감호도 아니고 끝남호인가? 아닙니다. 그 용어가 있는데 네, 그게 아마 한 2, 3년 정도 매달 나왔는데 네. 제가 창간호부터 끝나무까지 다 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인어공주를 위하여도 별책부록으로 나왔다가 인기가 좋아갖고 나중에 그걸 뭐라 그러죠? 단행본이라 그러나? 네. 이런 걸로 따로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엄마가 어릴 때 애칭을 불러줄까 뭐 할까 하다가 나나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그걸 매달 모으고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아마 나나. 지금도 집에서 엄마가 나나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인어공주를 위하여 네. 그 만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나나인 건가요? 아니요. 그 만화책의 이름이 나나예요. 나나라는 만화 안에 여러 가지 만화가 이렇게 잡지 섞여 이름이 있고 나나였던 네. 거죠. 영챔프의 여자 버전 네. 이름이 나나였다. 저는 사실 그 의미는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아, 제가 나나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였군요.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네. 그래피티 아티스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해온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아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피티 하면은 막 글씨가 엄청 크게 써있고 화려하고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피티는 저도 처음에 그래피티가 그런 건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그래피티라는 제 정의를 내린 게 좀 물론 그래피티는 저는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그래피티 하면 사람들이 반달리즘이라던가 뭐 젊은이들이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미로 하는다라고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달리즘이나 뭐 예술이라던가 사회에 대한 자기 젊은이들의 반발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만약에 반달리즘이라던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뭔가 불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강제적으로 이거는 금지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게 법적으로는 제지가 되지만 사실 또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게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래피티는 조금 그거에 뭔가 결과물에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거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행위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뭔가 그래피티를 함으로써 내놓은 결과물이나 이미지가 뭐 그래피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반달리즘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달리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좀 더 무엇에 대한 반달리즘이고 이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사실 깊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를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피티를 좀 더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까를 더 고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요즘에는 그래피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저의 의미로서 그래피티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마도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인 뭐 글씨가 막 꼬여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 행위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주로 이제 바밍이라 그래서 폭탄 투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네. 길에다가 이제 좀 무차별적으로 팡팡팡팡 터뜨린다는 의미로 하고 있는 행위. 그거는 모양이 폭탄 터지는 그거는 모양처럼 아니에요. 그려진 그냥 거면 행위 상관없는 자체가 거죠. 폭탄을 던지듯이 이렇게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전날 없던 게 짠 하고 딱 있다. 나타났다. 마치 폭탄이 터져 네. 투하됐듯이. 저희도 그리고 저도 이제 은어예요. 예, 들으면서 궁금한 게 청취자들의 이해도 좀 도와야 될 차원에서 질문 드리자면 네. 반달리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반달리즘이라는 거는
저도 깊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냥 그래피티는 반달리즘이다 하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약간 반달리즘도 나라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래피티도 발전된 형태가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경찰 권력에 반대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사회 경제 구조에 반대를 한다라던가, 좀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가 알기로는 반달리즘은 뭔가를 부셔뜨린 거나 아니면 좀 뭔가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걸 표현한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래피티하고 반달리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의 의미로서는 담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위 이게 자체로서는. 조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은 아니고 네, 아니에요. 원래 그냥 뭐 영어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피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것도 다 이제 영어를 쓰거든요. 그게 한국말로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네. 또 언급하신 바밍이라는 거 안에 뭐 태깅도 있고 스로업도 있고 뭐 블록버스터라는 것도 있고 예. 네.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밍이 무엇을 하는 게 바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밍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어떻게 보면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거에 의미가 바밍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자기의 자유인데, 뭐 스프레이를 사용한다면은 스로업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블록버스터라는 장르도 있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바밍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스텐실 작업도 하고, 포스터도 저희는 이제 포스터 바밍이라고 해서 붙이고 가고 이런 것도. 블록버스터는 왜 블록버스터입니까? 블록버스터는 엄청 크게 쓰는 거예요. 엄청 크게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버스터예요? 네. 이 생각보다 이름이 되게 1차원적이네요. 그쵸. 그래피티가 1차원적이에요. 폭탄 터뜨리듯이 했다고 해서 바밍. 엄청 크게 한다고 해서 블록버스터. 네. 뭐 포스터 아무튼, 하기 때문에 포스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드로업은 뭡니까? 가서 뭐 설마 오바이트를 하진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뭔가 그림 모양이 그런 모양일 건 그림 아니잖아요. 모양은 그런 모양은 아닌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레터 글씨를 쓰는 건데, 좀 더 이제 스로업에는 좀 색깔을 2가지만 쓴다던가. 그 작은 글씨가 점점 커지는 식으로. 하여튼 처음부터 큰 글씨를 써요.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만큼 네. 큰 글씨를 쓰는데, 안을 꽉 채우고 라인을 그려서 자기 이름을 팡 하고 던지는 느낌으로. 네. 토해 놓은 것 같이 팡. 그런 느낌으로요. 네. 이건 직접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네, 얘기를 보시면 아마 했더라면 이거 좀 더 이해가 쉬울 듣고 텐데. 길에서 네. 혹시라도 은색으로 꽉 채워져 있고 뭐 빨강이나 검정으로 라인이 있는데 네. 글씨인 것 같은데 글씨가 아닌 것 같은 게 아마 일반적으로 스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문장의 소리 마크도 네. 직접 작업해 주셨잖아요. 네.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저희 제작진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 네. 예, 작업하신 본인의 입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네. 그거는 문장의 소리를 이렇게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날리기 전에 이렇게 꼭 쥐고 이제 소리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이 아니에요. 저는 간을 그린 건 아니에요. 우린 뭐 간이다, 심장이다, 뭐 네. 뒤에 이제 빨간 배경이 원래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소리라는 그 모양이 원래는 심장인데 빨갛게 그리면 너무하다고 해서 배경을 빨갛게 하고 그 소리를 흰 걸로 했다. 뭐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 정말 1차원적이군요. 그렇죠. 문장의 소리를 손으로 잡고 있다. 원래 가장 1차원적인 게 솔직한 답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루 일과도 왠지 1차원적일 것 그렇죠. 같은데 굉장히. 일과는 어떻습니까? 저한테는 아침이지만 보통 정오라 그러나요? 난 12시 네. 후에 일어나서 일단 고양이 밥 비어있는 거 채워주고, 저희가 고양이 3마리 키우거든요. 그리고 뭐 세수하고, 그리고 똥 싸고. 똥 싼다는 거는 이제 누구 똥을 얘기하는 거죠? 고양이. 제 똥을 싸고. 죄송한데 저희 이거 삐 처리해 주시죠.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똥을 싸기 때문에요. 예. 제가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요즘에 약도 먹어요. 지금 괜찮습니까? 아니요. 요즘에 맨날. 그
배를 그렇게 문지르면서 녹음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약속 있으면은 약속 지키고 나가고 하루 그냥 보내고 뭐 급하게 알바가 비었다 이러면은 네. 얼른 달려가서 일당 벌어오고 저희 그리고 지금 나나님 그 네. 배 문지르면 쓱쓱거리는 그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 또 뭐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뭐 가끔 포스터 작업할 때는 제가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 작업하고 또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책도 사서 읽어요.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렇죠. 의외였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나나님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카페에서 네. 그때마다 독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네. 굉장히 책을 읽는 걸 그리고 그 좋아합니다. 독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죠. 뭐 어떤 책이 뭐 독서의 수준이 낮고 어떤 책이 독서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한데 보통 일반 독자들이 어려워서 흔히 읽지 않는 그런 걸 또 읽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워낙 무식해서요. 제가 네. 그 독서 지도자님이 네. 저희 김경주 시인님께서 그렇게 해서 맺어진 네, 인연입니까? 이제 또 막 네.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제 뭐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읽으면 좋을까요? 이래갖고 최근에는 아베코보를 읽고 있습니다. 아베코보. 아베코보 그 유명한 작품 있죠. 무슨 여자 있죠? 네, 모래의 여자. 네, 모래의 여자. 그럼 그것도 읽으신 겁니까? 네, 이제 그거 읽고 다음 시리즈 실종 3부작이 있대요. 네. 불타는 지도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문학 라디오라 이렇게 네. 또 문학에 관심이 있는 또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는 이 재기발랄한 나나님과의 대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나나님,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매일 같은 버스와 전철을 타고 같은 길을 걸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일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상 속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